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제6편 미시경제학의 여러 문제 중에서 그 행태경제학,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이게 행태라는 게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내가 어떤 걸 더 좋아한다. 그러면 당연히 사과를 배보다 좋아하게 되면 사과를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가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과를 배보다 좋아하는데 배를 선택한다.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고려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관성이 없고 약간 사이코 같이 약간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뜨는 행태경제학 여기서는요. 바로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선택, 그거보다는 비합리적인 약간 어떤 마음에 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그런 측면을 접목시켜서 경제학과 같이 탄생한 새로운 학문이 뭐 어떻게 경제학 분야가 행태 경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서도 경제학의 뉴 프론티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나마 가장 최근에 경제학 새로운 어떤 한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배경 설명을 좀 할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간 행태의 특성이 휴리스틱하고요.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이러한 행태 경제학은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아마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뭔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요. 말 그대로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경제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행태 경제 이론, 행태 게임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고 또 앞으로 이런 행태 경제 이론의 어떤 의미와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체크해 보셔야 될 게 간단한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경제학에서는요, 기본적인 가정이 뭐예요? 언제나? 그렇죠. 합리적인 인간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현실에서는요, 사실 꼭 이기적인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유전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기적인 인간이라도 항상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모든 경제 주체들이 전부 다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레셔널리티가 레컨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늘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화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주체가 늘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Behavioral Economics라는 것은 행태 경제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이기심과 합리적인 인간이다라는 이 가정을 좀 깨는 거예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좀 더 발달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헐버트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뭐 경영, 경제, 사회, 뭐 컴퓨터 이 다방면에 해박했던 노벨상을 받으신 분께서는요. 예전에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걸 뭐 1970년대 정도에 벌써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간이 언제나 합리적이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언제나 좀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만 정보 처리 능력도 한계가 있어서 제한적 합리성 이런 걸 강조하게 되었죠. 자, 그 이후에 심리학자들에는 사람들의 어떤 선택이 이성적이고 뭐 냉철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늘 마음속에 어떤 멘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심리학에서 연구가 진행되다가 여기 나와 있는 트버스키와 카너만 교수는 이 심리학자라고 보시면 좀 더 정확한 거죠. 그쪽 심리학의 연구 과정을 좀 더 축적해 가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 관심사가 늘상 어떤 선택에 대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언제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심리적인 독특한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작동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대표적인 게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리스틱이라는 것은요. 그냥 번역이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휴리스틱이라고 쓰는데 여러분들께서는요. 그냥 이게 제일 적합한 것 같아.
주먹구구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짐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편향, 바이어스다라고 하면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요거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교재 462페이지에 가보시면요. 휴리스틱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친밀하고 정확하고 매사에 백과사전을 막 뒤져보고만 이러진 않잖아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하고 정확하고 그런 사람들도 그냥 약간 현실 일상생활에서는 대략적인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계산기를 쓰면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휴리스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휴리스틱을 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대표성 휴리스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그 특정 어떤 직업에 대한 전형적인 특성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직업을 짐작한다 이렇게요. 대략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거기 463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대표성 휴리스틱 첫 번째 줄에 자신의 남자친구를 소개하면서 직업이 뭔가 이걸 맞춰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은 아주 외향적이고 직선적이다. 상당히 털털한 편이며 사소한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반면에 섬세함은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이렇게 얘기했어. 이 사람의 직업이 뭘까요? 운동선수에 가까울까요? 무슨 회계사나 은행가나 이런 거에 좀 가까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편견이 있어. 아, 운동선수는 털털하고 뭐 이게 뭐 이렇게 막 외향적이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회계사나 숫자를 다루는 사람은 뭐 꼼꼼하고 치밀하고 약간 뭐 소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어림짐작 그렇겠지? 이렇게 대략의 정보만을 가지고 파악하는 경우 그게 대표성 휴리스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용성 휴리스틱이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의 어떤 기억에 떠오르는 사건, 이벤트라든가 커다란 충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들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기 한번 보시면은 264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어느 날 첫 번째 줄에 보면 정우와 다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벌였대요. 사망 원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암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둘 다 오케이 의견 일치를 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사망의 큰 원인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에서 의견이 다르대요.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자, 이 두 사람은 사망 원인에 대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막 논쟁을 벌이는데 통계 자료를 본 적도 다 없습니다. 나름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우의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의 2위가 교통사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언젠가 말이야 내가 신문에서 보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래서 분명 교통사고가 2위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혜의 경우에는 아니야 심장질환일 거야. 왜냐면 내 친척들 중에서 보니까 심장이 나빠가지고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어. 주위에도 많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사실 정확한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없는데 자신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떠오르는 사건, 자신의 어떤 주변에 사용 가능한 가용성이라는 게 요거예요. 사용 가능한 한 기억이나 정보가 제한되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이게 완벽한 판단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휴리스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오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판단을 할 때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합리성의 가정은 비현실적이고 우리가 판단할 때도 이러한 두 가지 휴리스틱이 있기 때문에 오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편향 한번 볼게요. 편향은 이게 합리적인 건 아닙니다.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뭔가 일관성이 있는 어떤 행동의 양식을 바로 편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선 첫 번째는요. 현상유지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뭐 이해하시겠지만 사람들이
스테이터스 큐어라고 하는 현재 상태에서 그냥 잘 벗어나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좀 소요되는 노력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상태가 편하면 아니 나 웬만하면 그냥 그대로 있을래? 이렇게 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46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두 번째 단락에 있죠. 첫 번째 단락 끝에 귀차니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귀찮아 이렇게요. 이게 이제 엄밀하게 보면은 이제 현상 유지 편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보니까 아침에 쌀쌀해가지고 두꺼운 옷을 입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갑자기 더워지기 시작한 거야. 그 원래 이제 두꺼운 옷을 갈아입고 오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는데 귀찮은 거야.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유 나 그냥 입고 갈래. 좀 땀 흘리지 뭐 더우면 좀 들고 다니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현상 유지. 이미 내가 디폴트로 설정된 거를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정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미리 정해진 것을 그대로 따르려는 현상을 얘기한다. 이렇게요. 변화에 필요한 각종 정보나 지식을 모두 수집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유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666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거기 보시면 우리가 두 번째 줄 보시면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귀차니즘의 또 다른 하나의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자, 디카를 하나 샀어. 그럼 이제 거기다가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을 통해 가지고 막 봐야 되잖아. 근데 처음에 보면 사다 보면 디폴트로 설정된 그 설정 기능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잘 모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귀찮기도 하고 에휴 잘 맞춰 줬겠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는 경우 이것도 기정 편향 오류다. 오류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어떤 제조업체가 거기 보시면 미리 정한 설정이 있어. 근데 그 설정을요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사전에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텐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제조업체가 미리 설정해 놓은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여기 해당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자, 보너스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지급하는가 보너스요. 어떻게 지급하는가가 나와 있는데 거기 한번 살짝 볼게요.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어떤 기업이 보너스를 1년에 4번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야, 네가 만약에 원하면 4번 이렇게 주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주도록 할게.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바꾸게 되면 사람들한테 한번 실험을 해봤어. 그랬더니 1년에 4번 받는 방식을 그대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뭔가 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귀차니즘도 작용되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딱 갈래를 나누긴 뭐해서 따로따로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부전 효과예요. 인다우먼트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거를요 소유 효과라고도 해요. 소유 효과.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일대학교에서요 학교에 그 컵 있잖아요. 컵을 가지고 진짜 실험을 했어요. 머그잔을 무작위로 이제 절반의 학생들에게 나눠주고요. 절반의 학생들과 이제 교환하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경제학에서 봤던 당신은 얼마까지 머그잔을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당신은 머그잔을 얼마까지 팔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봤더니 이미 자기가 머그잔을 소유했던 사람들은요 거기 애정이 들어가서 그런지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1.4배에서 16.5배 그러니까 한 10배 이상의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 홈쇼핑 보면은 자 고객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다가요 마음에 안 들면요 일주일 동안 쓰다가 무조건 묻지도 않고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야 그러다가 일주일 또는 한 달 쓰다가 바꿔줘 이렇게 하면은 야 그 회사가 손해 아닌가? 그렇게 해도 장사가 남는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유 걔네들이 뭐 바보겠어요. 그렇게 다 실험을 해봤겠죠. 자, 어떤 상품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해가지고 써보잖아요. 써보게 되면 아주 자기랑 맞지 않거나 하자가 있지 않으면 그냥 그걸 그냥 쓴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존 효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이제 많이 꺼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존 효과는 여기 보시면
물건의 소유 여부가, 그래서 소유 효과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소유 여부가 물건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소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영향을 미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내림 효과라고 있어요. 앵커링 효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UN 전체 세계 가입 국가 중에서 아프리카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까요? 감이 별로 없죠. 저도 감이 없어요. 그럼 몇 퍼센트일까, 이걸 말하세요 라고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람들한테 이거 말하기 전에 제비뽑기를 했어. 자, 숫자를 한번 뽑아보세요. 0에서 99까지 있는 숫자를 뽑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만약에 10을 뽑았어요. 어떤 사람은 80을 뽑았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자, 유엔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물어봤더니 A는 느낌 자체가 뭔가 이게 낮은 숫자를 봐서 그런지 뭐 한 20%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B는요, 숫자를 높은, 그렇다고 아프리카 국가 80은 아닐 테니까 왠지 이 잔상이 남은가, 그래서 한 30%요? 이렇게. 그러니까 둘 중에 이전에 좀 숫자가 높은 거를 딱 선택한 사람은 뒤에 낮은 거를 선택한 사람보다 높은 숫자를 한번 선택해서 본 사람은 이런 문제를 던졌을 때 약간 높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앵커링, 우리 배 있잖아. 배가 있으면, 이게 배가 있어요. 배가 있으면 닻을 내리잖아요. 닻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그 닷 내린 영역에서 파도가 치거나 물결이 있더라도 이제 뭐 이게 여기서 이제 그 근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전에 숫자를 10이라는 것을 딱 보게 되면 80을 본 사람보다 그 뭔가 판단할 때 이 1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 합리적이지 않죠. 맞아요. 인간은 근데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배가 어느 지점에 닷을 내렸을 때 그 물결이 움직이더라도 결국 그 닷 내린 곳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데 무관한 사건이지. 자기가 제비뽑기에서 숫자 나오는 거랑 아프리카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가 되는 거랑 이거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밍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틀짜기 효과라고 있어요. 이거는 한번 보세요. 어떤 나라에 전염병이 발병했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는 뭐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고 있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6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대요. 그런데 만약에 대책 A 방식의 대책을 세우게 되면 확실하게 200명을 줄일 수 있대요. B는요, 확률로 얘기합니다. 3분의 1의 확률로 600명을 죽일 수 있고 3분의 2의 확률로 전혀 효과가 없을 수 있대. 근데 이게 확률 기대치로 계산하면 3분의 1 곱하기 600, 그럼 200이잖아요. 그리고 3분의 2 곱하기 빵 하니까 똑같이 200명을 줄이는 거야. 근데 느낌 자체가 얘는 확실하게 사망자 200을 줄일 수 있고요. 얘는 좀 약간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긴 해.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대책 A 확실하게 이제 꽂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실험을 했어요. 요걸 보는 거야. 대책 C와 대책 D를 갖다 놨어요. 대책 C는요, 사망자가 400명이 발생하는 거야. 느낌이 뭐야? 얘는 200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파지티브한 개념이고요. 얘는 400명이 죽어요,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대책 D는요, 3분의 1의 확률로 아무도 안 죽고요. 그러니까 사는 거지. 그리고 3분의 2의 확률로 600명이 죽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선호합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대책 C를 선호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대책 D를 선호해요. 죄송해요. 이게 사망자가 400명이, 사망자 죽는 사람이 400명, 이게 느낌이 확 와닿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해본 결과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만 다를 뿐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정책인데 앞에서 생각했던 이 경우에는 대책 A인 확실하게 200명 줄일 수 있다, 이거를 사람들이 막 선택을 하고요. 사실 똑같은 건데. 그리고 대책 여기 C와 D에서는 D를 막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 많은 실험 결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관성이 없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우리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 한번 내가 사과가 배보다 좋다 그러면 당연히 사과를 계속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랬다 저랬다. 표현만 바꿨을 뿐인데 근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프레이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틀짜기 효과, 번역을 이제 틀짜기라고 했는데 보통 프레이밍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적 회계라고 합니다.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해서요. 사람의 이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뇌 구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뇌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무섭게 생겼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눈은 좀 검은 색깔로 해야겠어요. 자, 더 무섭네요. 아무튼 그런데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입니까? 아닐 수 있잖아. 여기 이 사람이 머릿속에 학원비 이렇게 돈이 있고 여기 밥값 밥 먹는데 쓰는 돈 있을 수 있고 술 먹어요. 술 먹어. 그래서 유흥비 술값 이렇게 해요. 아니 우리가 봤을 때 돈은 다 똑같은 돈인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뭐 한 1년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이렇게 술값, 학원비 뭐 그리고 여기 밥값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학원을 끊으려고 했던 돈을 날렸어. 근데 학원을 꼭 가야 돼. 날라갔어 이게. 으악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면 학원을 들려고 했던 돈이 이게 날라가더라도 내가 학원을 가야겠다라고 하면은 아니 술값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를 당연히 학원비로 빼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 머리는 안 그래. 아 학원비 날렸네. 아 그냥 이번 달 학원은 다니지 말자 이런다고. 야 너 여기 술값이나 밥값 좀 줄여서 학원 다니면 될 거 아니야? 골고루 이거는 그냥 술 먹는데 그냥 딱.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 계정이 마음속에요. 딱 그냥 돈의 출처와 이게 그냥 정해져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봤을 때는 경제학에서 뭐야? 내가 소득이 있다 그럼 소득 가지고 맘대로 우리가 쓸 수 있고 XZ를 살 수 있고 YZ도 살 수 있고 이러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그냥 XZ에 쓸 돈, YZ에 쓸 돈 이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도 얘기하는데 갑자기 생긴 돈 있잖아요. 꽁돈이 생겼어. 갑자기 무슨 뭐 명절, 설날 아니면 친척분이 돈을 줬어. 10만 원. 그럼 이거는 10만 원이 내가 밥값일지 학원비일지 술값일지 이게 딱 배치를 안 해놓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부분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쉽게 번 돈은 쉽게 쓰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알바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쓴 돈은요. 아 학원을 다녀야지 뭘 해야지 뭐 배워야지 영화를 봐야지 이렇게 한 거는 사실은 그거에 맞춰서 쓰는데 이렇게 갑자기 생긴 돈은 대부분 써버리거나 아니면 회사를 다니다가 연봉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쓰지 못하는 거야. 오히려 대부분 또 저축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어떤 성격의 소득인지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다르게 범주 카테고리로 나눠진다라는 그래서 범주에 따라서 소비 성향을 보이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이게 바로 멘탈 어카운팅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뭐 재미난 얘기들이 거기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473페이지에 가보시면 경제학자들의 뭐 심적 회계 해가지고 재미난 얘기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행태게임 이론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 행태경제학이라는 행동경제학이 이제 심리학이라고 쓸게요. 학을 경제학과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심리학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심리경제학 하기도 하는데 그냥 요즘은 뭐 노벨상도 이제 많이 받았죠. 그래서 트버스키는 돌아가셔가지고 노벨상을 못 받았고요. 카너만 교수랑 뭐 등등등 해가지고 노벨상을 많이 받았고 지난번에는 넛지를 쓴 쉴러 뭐 교수도 그분서 세일러라고 해야 되나? 그분도 이제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됐죠. 리차드 탈러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넛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게 화장실을 가게 되면요.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에 너무 이제 여성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소변기에 남자들이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소변을 잘 못 보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소변기에다가 파리 스티커를 하나 딱 집어넣은 거야. 그럼 스티커라니까 스티커. 진짜 파리도 아니고. 근데 남자들이 심리 상태가 그 파리를 막 겨냥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화장실이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약간 넛지라는 게 옆구리를 툭 치는 그런 행동인데 그런 작은 행동이 사실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에다가 요 행동 경작을 접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마케팅이라든가 뭐 전략을 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행태 게임 이론은 뭔가라고 하면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을 실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일부 몇몇 사람들을 학교에서의 뭐 학생들 뭐 그룹 짜가지고 하는 경우, 그리고 그 행태를 관찰하고 그 행태를 관찰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해보니까 사람들이 인간이 언제나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기심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는 게 좀 밝혀졌고요. 그리고 공평성, 우리 공정성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게임 중에서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10만 원을 놀아가는 거야. 10만 원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A한테 그러는 거야. 야, A야, 너 10만 원 있는데 너 일부 B 이렇게 띄워줘. 근데 B가 만약에 얼마 띄워주잖아. A가 만약에 B한테 뭐 한 3만 원 이렇게 띄워줘요. 그럼 자기는 얼마 받아? 자기는 7만 원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B가 이걸 딱 받고 알았어, 오케이, 땡큐 이러면 이제 같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B가 만약에 아 싫어, 안 해, 리젝트 해버리면 둘 다 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아 이거 얼마를 띄워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만약에 B 입장에서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B는 사실 자기가 리젝트 해버리면 빵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A가 준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10,000원만 줘도요. B 입장에서는 그냥 오케이 하면 어떻게 돼? 빵원보다 10,000원이 나은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얘가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주고 자기가 막 90,000원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B가 삐져가지고 그런지 안 해!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대략 이제 5대5는 그렇지. A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반띵 이건 좀 그렇고 A가 조금 더 갖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이제 분배를 해. 자칫 B가 기분 나쁠 정도로 이렇게 너무 조금 주면은 B가 야 싫어 이거 파토내 이렇게 하면은 둘 다 꽝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야 내가 6 먹고 너도 한 절반 정도에 가깝지만 좀 작은 4 먹어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B 같은 경우는 한 6대4로 주면은 아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9대1로 해도 B 입장에서는 안 받는 것보다 그거라도 받는 게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뭐 기본소득으로 뭐 한 20만 원 준다 할 때 우리가 봤을 때 야 그거 갖고 누구 코에 풀칠을 하고 뭐 이래 뭐 코에 입에 풀칠해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안 받는 것보다는 낫잖아. 근데 이렇게 게임을 해봤더니 B는 한 20% 이하의 금액을 제시받으면 아 기분 나빠서 아 없는 걸로 해. 나도 안 먹을 테니까 너도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개개인들의 이익만 봤을 때는 그냥 받아도 억셉트 해도 오케이 하고 콜 해도 괜찮은 건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이런 공정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게임을 좀 바꿨어요. 자, 독재자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A가요 그냥 B한테 야, 주는 대로 끝나. 10만 원 있는데 B가 무슨 뭐 야 이거 너 줄게 너 억셉트 할래 리젝트 할래 받을래 말래 이게 아니라 A가 주는 대로 그냥 끝 이렇게 주는 대로 먹고 떨어져 이런 식이야. 그럼 A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그냥 A가 야 나 10만 원 중에서 9,900원 가질 테니까 10만 9천 원 가질 테니까 너 1,000원만 먹고 그냥 떨어져 이렇게 해도 B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경제학에서는 그냥 지금 얘기한 대로 9만 9천 원을 내가 갖고 1,000원만 이렇게 딱 줘도 오케이 될 것 같은데 실제 해보니까 안 그러는 거야. 실제 여기 전통적 게임 이론에서 보면 A가 모든 돈을 다 갖는 게 최적인데 실제 게임을 해보면 그렇게 되진 않는 거야. 어느 정도는 에이 그래도 내가 뭐 거의 10만 원에서 9만 원을 다 갖고 쟤를 10,000원 주는 거 아 이건 좀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좀 여기 자기가 좀 더 많이 갖긴 갖지만 너무 인색하게 상대방을 또 안 주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두 번째는 또 어느 정도 공정성이라는 그러한 어떤 마인드가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 게임도 재밌어요. 조금 설계가 이제 책에 나와 있긴 한데 약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통적 경제에서는 공공재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한강의 다리나 가로등, 등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돈을 낼 생각이 있습니까? 하면은요. 아니요, 저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왜요? 필요 없어요 한 다음에 공공재가 만들어지면 돈을 안 내고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다고? 비배제성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배제 불가능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요. 실제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요. 사람들의 이기적 행위를 의미하는 뭐 거기 보시면 요건 책을 여러 번 보세요. 흰색 상자와 공공의 이익을 의미하는 파란색 상자 표를 넣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무임승차하거나 그러려는 경향보다는 평균적으로 약간 40에서 60%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이기적인 유전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절에서는요, 행태 경제 이론이 앞으로 어떤 의미와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한계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태 경제학은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행동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도 않고요.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또 언제나 이기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제학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은 무조건 합리적이고 무조건 이기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의 경제이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또 그것까지는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경제학이 있고 행태 경제학을 접목시켜서 좀 더 기존의 경제학이 설명 못하는 것을 어느 정도 대체한다기보다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행태 경제학자들이 이제 사람들의 행동, 심리, 따라하기, 유행 효과, 군중 심리, 속물 효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현실에서 많이 관찰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그 결과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사람들의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책 측면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가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장기 기증하는 것도 보면 아예 디폴트로 그냥 장기 기증 하실 분은 체크하세요 이거 말고 장기 기증은 원래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싫으신 분은 체크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그 확률 퍼센트가 그냥 디폴트를 어떤 걸로 하느냐. 그러니까 물이 똑같이 반인데 반밖에 없네 이거랑 반씩이나 있네 이거랑 다른 거죠. 야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 해서 임파서블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하고 그냥 어퍼스트로피 하나 찍으면 I'm possible 이러고 시작하는 거랑 완전히 결과가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런 휴리스틱이라든가 어떤 편향을 고려하게 되면 좀 더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기존에 경제학 얘기가 있는데 그 경제학을 좀 보완할 수 있는 행태경제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몇 가지 휴리스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뭐 편향이라든가 틀 만들기 게임, 단내리기 현상 등등등 그리고 공공재에 관련된 아니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재자 게임이라든가 그런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런 실험 경제학 얘기도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 한 요 정도 내용 여러분들이 봐주시게 되면은 아마 요 행태 경제학 관련해서 경제학이 어떻게 좀 더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